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증시에도 나름 봄이 찾아오는 것 같은 요즘이네요. 그러면 2023년 2분기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고 그렇게 선정된 기업은 아미코젠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미코젠의 현재 시총은 3,783억이고 주가는 꽤 오랜 기간 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바로 다투로 가볼까요? 아미코젠은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꽤 많은 기업이네요. 따라서 봐야 할 게 많은데 2021년 6월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네요. 1회차 전환사채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자율이 없는 빵빵 채권으로 500억을 조달했습니다. 시설투자과 타법인 취득의 목적으로 조달한 것을 알 수 있고요. 1주당 발행가액은 41,552원이었지만 주가 하락으로 조정될 수 있는 최저조정가액은 29,087원이므로 전환 가능 주식수도 변경될 수 있겠죠. 전환사채의 35%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도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 가뜩이나 자금 경색인 상황이므로 상환옵션도 봐야겠죠. 여기 이렇게 채권 투자자들은 2023년 말부터 투자한 500억의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환 청구 시기가 도래하는 이슈가 아미코젠의 재정에 무리가 될지 필히 체크해야겠죠. 이 부분 보고서에서 다루면 되겠고요. 이 전환사채에 참여한 투자자는 DS 자산운용인 것이 보이는군요. 따라서 이렇게 DS 자산운용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발생하죠. 전환사채 인수로 인해 보유 주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미래에서 자산운용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단순 매매로 인해 지분율이 소폭 감소한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3건이나 보이는군요. 먼저 이거는 취득 시기가 예정보다 빨라져서 정정된 공시로서 베트남 기업과 반반씩 출자하여 공동투자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50대 50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이 합작법인은 콜라겐 원료인 젤라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아미코젠이 양식 메기를 키우는 베트남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겁니다. 양식 메기로부터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젤라틴을 추출하기 때문에 젤라틴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이건도 예전보다 조금 빨라진 취득 공시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을 하는 비피도에 주식을 양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여러 치료제로 개발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업들은 특히 장내 미생물을 타겟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두뇌에서 발생하는 퇴행성뇌 질환도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뇨, 류마티스 치료제들도 장내 미생물을 이용하는 추세가 있죠. 참고로 비피도 외에도 CJ바이오사이언스,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랩지노믹스 등의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아미코젠도 대략 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인 비피도에 600억을 투자하는 것이겠고 동시에 아미코젠의 엔돌라이신과도 연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투자는 비피도의 경영진이 가진 구주를 양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코젠이 비피도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 인수 후에도 기존 경영진 중 2분은 그대로 경영에 참가하시기 때문에 아미코젠의 이인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인수 자금은 21년 9월에 치른 상황이고요. 앞서 전환사채로 500억을 조달한 이유가 특히 비피도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이타법인 취득 결정 공시와 여기 유상증자 결정 공시는 묶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공시는 아미코젠이 항생제 사업을 하는 르슨더에 280억을 투자하여 8%의 지분을 가진다는 것이고 르슨더도 아미코젠에 222억을 투자하여 53만 2198주의 주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양사간 지분을 가지게 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죠. 두 기업은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하여 아미코젠의 항생제 원료인 엔돌라이신을 활용한 슈퍼 항생제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산도와 비피도에 투자한 이유는 아미코젠의 엔돌라이신 사업 연계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최대 주주인 신용철 대표의 지분 변동 공시가 있는데 신용철 대표가 500만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는 거죠. 비록 짜잘한 금액이지만 주요 임직원의 지분 변동 공시는 이렇게 공시로 알 수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도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것이 아니니 일단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0만 원어치를 매수한 임직원이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도 발생된 것이고 이후에도 신용철 대표는 짜잘한 금액이지만 계속 장내 매수를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최대 주주가 책임 경영을 하는 모습이므로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좋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미코젠의 자회사인 퓨리오젠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50억을 조달했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가 발생한 것이 보이고 여기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이 또 하향 조정되었으나 역시 이것도 최종은 아니니 넘어가면 되겠고 이번에는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봐보죠. 이는 최종 확정 금액이 소폭 하향된 공급계약으로서
아미코젠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에스트라에 원료가 되는 콜라겐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작기 때문에 아미코젠이 콜라겐을 공급하고 있고 고객사는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네요. 에스트라는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였으나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흡수합병한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또 있는데 이건 봐야죠. 보시면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여러 번 조정되다가 결국 최저조정가액까지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회차라는 건 잘못됐네요. 전환가액이 3번 조정되었다는 걸 잘못 표기한 듯 싶습니다. 결국 1주당 41,552원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는 시가 하락으로 인해 하향 조정되어 최저조정가액인 29,087원까지 최종 조정되었으니 그간 주가 하락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도 최종 조정된 가격보다도 현재 주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상환 리스크를 고려해봐야겠죠. 이 부분은 이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용철 대표님은 또 짜잘하게 장내 매수를 하고 계시고 또 주식담보계약을 상환하는 등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가장 최근 상황을 보면 되겠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권 발행이 두 건 더 보이죠. 계속 자금을 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환사채이고 다른 하나는 전환사채입니다. 먼저 교환사채부터 봐보면 아미코젠은 87억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율이 없는 빵빵 채권을 발행했었습니다. 교환사채이니 채권 투자자들에게 아미코젠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줬겠죠. 여기 아미코젠이 보유한 셀리드 주식 30만 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당시 셀리드의 주가의 산술평균가인 29,000원으로 책정했군요. 이 30만 주는 교환사채 발행 시 아미코젠이 가진 셀리드 주식의 전량이었습니다. 지분율이 낮으니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었겠죠. 따라서 아미코젠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한 투자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송도의 세포배양 배지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것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채권 투자자들의 교환 청구 기간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 셀리드 주식으로 교환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9,000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이후 셀리드 주가가 줄고 떨어졌기 때문이죠. 반토막 넘게 떨어진 가격에 굳이 전환해서 손실을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 가능 기간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그때까지 셀리드 주가가 29,000원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이 교환사채의 상환 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시 셀리드의 상황을 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보고 있고 따라서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한 차례 초과했네요. 재무적으로는 자기 자본도 적고 영업손실은 상당히 좋지 않고 좋아질 기미도 없죠. 셀리드는 2019년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영업손실은 면제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법차손은 올해부터 적용되죠. 따라서 셀리드는 올해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경색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190억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고 조기 상환 청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채권 투자자들의 상환 청구가 시작되고 있죠. 따라서 셀리드의 주가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리드 주가를 29,000원으로 기준 잡고 발행된 아미코젠의 교환사채는 내년 3월부터 상환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환사채도 봐보면 이번에는 3회차 전환사채입니다. 이자율이 없는 빵빵 채권으로 400억을 조달한다는 내용이죠. 이 중 64억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미코젠이 송도 배지공장과 여수 레진공장 투자를 위해 400억을 조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도 공장 시설 투자를 위해 교환사채로 87억을 발행했는데 부족했나 보네요. 3회차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액은 24,653원이고 최저조정가액은 17,258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죠. 이 3회차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이 도입된 21년 12월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어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 3회차 전환사채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하향조정됐었지만 이후 아미코젠의 주가가 상승하니 전환가액이 상향조정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전환가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처음 보는군요. 따라서 3회차 전환사채에 투자한 채권 투자자들은 전환가액이 꽤 낮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보통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전환가액이 같이 상승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두 건의 탑업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보입니다. 하나는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아미코젠의 중국 자회사에 17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므로 과거에 중국 자회사가 상환이 가능한 주식 혹은 채권을 발행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해주기 위해 아미코젠이 자회사에 170억을 투입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실 아미코젠의 중국 자회사는 국내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미코젠은 중국 자회사를 국내 시장에 상장시키면서 자회사 지분 일부를 공모가에 처분하는 구주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했죠. 그러면 아미코젠이 몇백억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투자자들이 아미코젠 중국 자회사의 국내 상장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미코젠은 중국 자회사의 중국 상장으로 선회했는데 물론 자회사의 사업 확대 목적도 있겠지만 자회사의 상장 시 구주 매출을 발생시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포주 개발 및 맞춤형 배지 개발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비욘드셀에 30억을 투자하여 60%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분 취득에는 약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욘드셀 배지 기술의 성과에 따라 취득 금액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조건에 따라 비욘드셀에 최종적으로 투자가 확정된 금액이 30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미국의 아티아바이오와 합작 투자하게 된 셈이죠. 이 합작법인 비욘드셀을 통해 미국 아티아바이오에게 맞춤형 배지의 공급을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지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에 지분 투자에 아미코젠이 배지라는 것에 투자하는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매출 및 손익 30% 변동 공시도 봐보면 아미코젠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신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 아직 이익은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폭이 커진 상황이고 순손실은 더욱 커졌죠. 여기저기 투자했기 때문에 평가손실이 생겼나 보네요. 아미코젠은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화되는 재무 상황을 필히 경계하면서 신사업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최근 페이지로 가서 신용철 대표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로 가장 최근 상황을 보면 꾸준히 주식을 늘려와서 이러한 주식을 가졌음을 볼 수 있네요. 보유 주식이 넉넉하지는 않죠. 그리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담대를 가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담대 계약으로 총 100억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주식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계약갱신 시 담보로 잡은 주식수는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계약갱신 때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잡아야겠죠. 이번에는 감사보고서입니다. 무조건 살펴봐야죠. 보시면 아미코젠은 매출과 자본 잠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차손 비율이 조금 올라온 것으로 보아 자금 조달로 자기 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업손실이 좀 걸립니다. 현재 아미코젠은 영업손실이 2년 연속이고 과거에 한 차례 흑자를 냈기 때문에 4연속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미코젠은 기술성장 특례 성장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손실 조건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아미코젠의 상장 시기인 2013년은 이미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영업손실 면제 조건이 아직도 적용이 되는지가 불확실하네요. 따라서 기술성장 특례 상장을 한 아미코젠에게 영업손실 요건이 면제인지 아닌지 아미코젠 주식 담당자에게 혹은 한국거래소에 확실한 문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만약에 올해도 적자라서 3연속 적자가 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아미코젠은 이렇게 자기 자본 대비 손실 비율이 있는 상태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채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정된 두 건의 시설 투자 공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엔돌라이신의 생산시설에 380억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것의 준공일자가 2년이나 더 늦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2025년 6월이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서 여러 번 본 세포배양 배지 생산시설 및 바이오의약품 CDMO 생산시설에 6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고 이것 또한 올해 연말까지로 늦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배지 시설 투자는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았네요. 이 두 건의 시설 투자 규모의 합은 990억으로 꽤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공장의 준공 시기가 늦어진 이슈는 아미코젠의 실적 전망 및 사업 가시화 기대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여러 공시를 통해 아미코젠의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간의 공시들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사업보고서 클릭. 아미코젠은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장과 연구소는 모두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러한 진주일 이 3공장 옆에 4공장을 지어 엔돌라이신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려고 했으나 2025년 6월로 늦춰진 것이고 보유한 송도부지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공장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자회사인 퓨리오젠이 여수의 레진 공장에 착공에 들어갔다는 것도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과거 13년에 기술 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에 기술 성장 특례 기업의 장기 면제 요건인 영업손실 요건이 현재까지도 적용되는지는 필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종속회사를 보면 자회사를 10곳이나 가지고 있는데 중국 법인 빼고는 모두 짜잘한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아미코젠 바이오팜을 주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여수의 레진 공장을 건설 중인 퓨리오젠도 배지의 공급을 위해 합작으로 설립된 비욘드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탑법 인출자 현황을 보면 7곳의 관계사와 3곳의 투자 자산이 있네요.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기업들이 관계기업입니다. 통상 20% 이상 50% 미만 지분율의 기업이 관계사로 분류되는데 이 3곳은 아미코젠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업으로 분류해놨어요. 관계기업들에는 앞서 공시에서 봤던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법인도 보이고 양사간 지분을 취득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르슨더도 보이며 경영권을 양수한 비피도도 보이네요. 비피도의 최대 주주는 아미코젠이 맞지만 과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는 아닌 겁니다. 따라서 비피도는 연결 실적에 잡히지 않고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되겠죠. 아미코젠의 투자 시에는 자회사인 중국법인 외에도 관계사인 비피도, 베트남, 합작법인, 르슨더 로피바이오를 신경 써야겠군요. 로피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기업으로서 로피바이오의 생산 공정에 아미코젠의 배지와 레진을 적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네요. 추가로 투자한 규모가 작아서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었겠습니다.
아미코제는 보유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 확장을 잘하는 기업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투자 활동들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좋지 않았고 게다가 바이오 기업이었으므로 모두 지난해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아미코제는 더 많은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봤던 클리노믹스와 셀리드도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단순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겠고, 지분 투자 외에도 전환사채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여기서 랩마스트는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인데 여기에는 또 금융투자 자산으로도 분류했군요.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미코제는 보통 초창기 바이오 기업 투자를 하는 성향으로 보이는군요. 이러한 투자 손익들이 아미코젠의 영업외손익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미코젠의 영업손익에 비해 작은 투자 규모는 아니라 생각되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골치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테라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단순 차익보다는 추후 사업 시너지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퍼법인 수준의 지파워라는 기업도 하나 더 있네요. 아미코젠은 사업만 활발한 게 아니라 투자 활동도 활발한 기업이군요. 총 주식을 보면 총 1975만 4,708주의 보통주를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은 20만 2,129주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적정 수준의 유통주식 같은데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신용철 대표가 최대 주주로서 15.6%를 가졌고 그 외 특수관계인까지 하면 16.12%입니다. 여기에 1%대의 자기 주식이 있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라이산도가 2.6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대략 20%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도 지배력이 부족하죠. 과거 아미코젠이 사업 확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의미 있는 이익 전환을 하지 못하니 계속 추가 자금 조달을 해왔고 따라서 지분이 계속 희석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분을 희석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희석된 상황인데 아직도 이익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럴 거면 차라리 금융자산 투자 활동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꾸준히 자기 주식 매입을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되네요. 최대주주의 지배력에도 주가와 주주들에게도 모두 좋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계속 저러한 투자 활동을 고수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미상환 매자닌을 보면 2개의 전환사채와 1개의 교환사채가 있죠. 교환사채는 따로 표기해두지 않았네요. 사업보고서에 이런저런 오류들이 자주 보여요. 1회차 전환사채는 최저조정가액까지 조정되었으므로 상관이 없지만 현재 19,150원인 주가보다 채권 투자자들의 가격이 꽤 높죠. 이 전환사채는 올해 11월부터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미코젠은 500억의 상환 리스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가가 이어지면 원금으로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교환사채도 있죠. 현재 셀리드의 주가보다도 교환사채의 전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87억 규모의 교환사채 조기 상환도 가능해집니다. 셀리드의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환 청구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3회차 전환사채는 아직 최저조정가액으로 전환되지 않았죠. 그런데 시가상승으로 인한 상향조정 옵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이것의 조기상환 청구일은 내년 6월부터입니다. 현재는 전환가액이 현주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은 채권 투자자들의 상환 가능성이 낮지만 올해 11월부터 1회차 전환사채의 상환,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교환사채의 상환 청구 이슈가 발생하면 현재 주가는 좀 더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3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내년 6월에도 아미코젠은 400억을 상환해야 하는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아미코젠의 주가가 올해 11월까지 1회차 12전환가액인 29,000원 이상으로 오르지 않아서 500억의 상환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결국 3회차 12에 400억 상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셀리버리처럼 기업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으로요. 물론 두 기업의 사업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일단 재무만 보면 비슷한 상황 같네요. 이미 아미코젠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4월이고 올해도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올해 11월쯤에 아미코젠의 주가가 29,000원에 근접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현금성자산과 단기금 융상품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현금성자산은 주로 전환사채 발행과 차입금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순손실로 인해서 그리고 운영비 및 시설투자 비용으로 감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지난해 특히 사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오며 생긴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는 특히 셀리드와 클리노믹스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이고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감소는 비피도의 손상차손으로 인한 장부금액 감소가 크네요. 지분법 손실과 임상개발비로 인한 비용 처리 그리고 비피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래에 회수 가능한 가치를 하향 조정해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송도공장이겠네요. 착공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된 송도공장에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진주시 문산 사공장까지 지으려면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엔돌라이신의 생산은 25년 6월까지 지연시킨 게 아닌가 싶군요. 먼저 배지,
레진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600억이나 들여 투자한 비피도를 좀 빨리 인수한 게 되죠. 이렇게 손상차손으로 손실을 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다소 아쉽네요. 그리고 영업권의 손상 처리도 했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피도를 비롯해 인수했던 기업들의 인수대금 대비 실제 발생하고 있는 손익을 고려하여 회수가능 가치를 하향 조정한 것 같네요. 부채 부분도 봐보면 매입 채무는 재고자산 규모가 커지니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될 테고 여기 2개의 전환사채와 1개의 교환사채가 자리하고 있죠. 게다가 단기차 입금 383억, 유동성장기 부채 53억, 그리고 장기차 입금 491억까지 총 921억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외에도 차입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조기상환 청구 가능 시기인 7개월 뒤까지 사업이 제대로 턴하지 못하면 그래서 주가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면 채권 투자자들의 상환 청구를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서 이런 재정을 가진 기업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자본 쪽을 보시면 아미코제는 사업에서의 순손실과 금융자산 손실 등의 이유로 여기 이렇게 자기 자본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로만 보면 문제없지만 차입금과 채권의 규모가 각각 1000억 정도씩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죠. 다행히 거래소 퇴출 규정에는 아직 속하지 않지만 지속된 사업 확대로 인한 재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떤지 봐볼까요? 아미코젠의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이 셀리버리와는 차별점이 되겠네요. 셀리버리는 매출이 200억 미만이고 그것도 일시적인 매출이었죠. 게다가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700억 수준이었으므로 아미코젠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미코젠의 매출 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게다가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네요. 아직은 판관비의 증가 때문에 이익 전환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매출이 증가하여 매출 총이익이 더욱 증가한다면 이익 전환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백억 규모의 의미 있는 이익 발생이 되기는 어렵겠고 역시 재정적인 리스크가 더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과거 증시가 좋았을 때 금융자산 투자로 재미를 본 것도 보이네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금융자산 손실을 받고 관계기업 평가 손실까지 발생되어 이렇게 순손실이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30%에 육박하게 되었죠. 이 것만 봤을 때에는 아미코젠이 무조건 보통주를 발행하여 자본 총계를 늘려야 할 것 같지만 이러한 영업의 손실은 일단 일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아미코젠이 무조건 보통주 발행을 해서 재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고 다가오는 상환 청구 리스크를 추가적인 채권 발행으로 돌려막아도 되지만 최근 자금 경색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채권 발행이 원활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역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미코젠 사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익 전환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분기 실적을 봐보면 최근 분기의 영업 손실이 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이익 전환을 할 수 있어 보이는군요. 게다가 올해 말에 준공되는 송도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된다면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확실히 이익을 낼 수 있겠죠. 셀리버리랑 기업 존속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르군요. 몇백억 손실의 셀리버리는 언제 이익을 낼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만일 아미코젠이 올해 상반기를 이익 전환한다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1회차 전환사채의 상환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감사의견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아미코젠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먼저 아미코젠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항생제와 콜라겐으로 나눠 볼 수 있겠네요. 아미코젠은 항생제 제조에 필요한 특수 요소를 생산합니다. 항생제는 기존 약제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합성해서 만드는데 이 물질들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효소 생산에는 환경오염이 수반되어 생산이 중단되는 효소 제품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미코젠은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효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다른 효소 제품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요 제품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 있는 물질이죠. 아미코젠이 베트남에 합작법인을 세운 것도 콜라겐 때문인데 양식 메기에서 추출한 젤라틴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이고 이렇게 콜라겐을 만들어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혹은 연구용 및 화장품 기업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주요 제품이라고 하기 어려운 규모의 매출 수준이네요. 그리고 종속회사들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중국 아미코젠인데 중국 법인은 주로 동물용 항생제 완료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합니다.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따라서 아미코젠의 실적이 매년 상승해 온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동물용 항생제 매출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항생제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효소, 콜라겐, 그리고 콜라겐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현재 아미코젠의 주요 제품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미코젠에 투자한 이유는 이게 아닐 겁니다. 앞서 봤듯이 아미코젠은 송도에 배직 공장을 건설 중이고 최근 여수에는 자회사인 퓨리오젠이 레진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송도 배직 공장의 경우
이번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같으나 정상 가동은 보수적으로 내년 1, 2분기까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배지와 레진은 모두 바이오 의약품의 필수 소재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동물 세포를 배양한 후 배양액 내 세포 밖으로 배출된 항체를 뽑아내 의약품으로 개발하는데, 동물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주입하는 영양물질과 각종 첨가물이 배지이고 여러 단백질 중에서 의약품으로 활용할 항체를 거를 때 쓰이는 것이 레진이죠. 현재 삼바, 셀트리온 등의 성장으로 국내 바이오 의약품이 세계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필수 소재인 배지와 레진의 국산화율은 16% 이하이고 특히 배지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진과 배지는 일반 상황에서도 수급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이 위급한 시기가 발생해 여러 국가에서 당장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배지, 레진 수출을 통제하여 자국의 백신을 먼저 만들게 되기 때문에 배지, 레진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바이오 소부장의 육성을 발표한 바 있고, 아미코제는 배지 국산화를 위한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국내 최대 바이오 의약품 기업과도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레진 국산화 국책과제에는 주관기업으로 참여하여 국산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죠. 따라서 아미코젠의 배지, 레진 사업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소부장 육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미코젠의 레진 공장은 여수에 위치하게 되고 여기서는 연간 1만 리터의 생산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5에서 10만 리터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네요. 그리고 배지 공장은 송도에 위치하게 되죠. 매출액으로 치면 3천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이고 연간 400만 리터 수준이라고 하며 향후 이 공장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아미코젠이 여수 공장과 송도 공장의 시설 투자를 위해 3회차 전환사채로 400억을 조달했던 거죠. 아미코젠은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를 관계사인 로피바이오와 합작법인인 비욘드셀을 통한 아티아바이오에도 공급을 추진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타겟이 있죠. 이미 송도에는 삼바와 셀트리온과 자리에 있고 내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송도에 입주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아미코젠은 바이오 빅3에 직접적으로 혹은 빅3의 고객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을 하려면 품질 검증이 선행되어야겠죠. 레진의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능평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아직 결과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배지의 경우에는 송도 공장 준공 후에야 품질 검증을 거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 기업인 국내 빅3에게 품질 검증이 되면 공급 물량을 키워나가며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으니 아미코젠은 특히 배지, 레진의 사업성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품질 검증까지 거치려면 올해에는 본격적인 양산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배지, 레진 등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성공하게 되면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고 대규모 해외 발주를 내어 물량을 보관해오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갓 생산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품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미코젠 배지와 레진의 품질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과 함께하며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아미코젠은 거래소 퇴출 규정에 걸리는 정도의 재무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의 지분은 마지노선 수준까지 희석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도 1,000억 정도인데 기발행된 채권도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29,087원인데 현주가는 19,150원이죠. 따라서 조기상환 신청이 가능해지는 올해 11월부터 아미코젠은 상환 리스크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아미코젠이 이것을 피하려면 먼저 중국의 동물용 항생제와 베트남 콜라겐 사업 등으로 올해 사업을 이익 전환하여 주가를 29,087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 투자자들의 상환 청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미코젠은 추가 자금 조달을 해서 1회차 전환사채가 상환 청구되는 것을 대응해야 할 겁니다. 대표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야겠지만 자금 경색으로 인해 채권 발행이 여의치 않다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신용철 대표도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초과 청약으로 참여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비교적 낮은 가격의 지분율도 소폭 높이고 재무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저는 이게 올해 아미코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가를 올리든 추가 자금 조달을 해서 상환을 해주든 1회차 전환사채만 해결하면 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감사보고서 시즌이 오는데 내년 3월에 교환사채의 상환 청구 리스크도 높다고 보이지만 이것은 겨우 87억 수준이고 3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도 내년 6월부터이지만 3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9,593원으로 현주가를 밑돌지 않고 이 시기쯤에는 배지와 레진 공장 가동이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3회차 전환사채의 상환 리스크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미코젠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전환을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리스크만 해결되면
내년 감사보고서 시즌도 적정으로 무난하게 넘길 수 있어 보여요. 내년 1에서 2분기부터는 더 나아지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추후에는 진주 문산 사공장으로 엔돌라이신을 생산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라이산도에게 슈퍼항생제 개발을 위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또 엔돌라이신을 자회사인 비피도에게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으나 자금 문제인지 기술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시기가 25년 6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아직 엔돌라이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는 아닌 것 같네요. 따라서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효소, 항생제, 콜라겐 사업의 이익 전환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여 1회차 전환사채의 상환 리스크가 해소되기를 바라셔야 할 듯하고, 진입을 고려해보실 신규 주주분들이라면 올해 아미코젠의 이익 전환 규모가 작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주가 상승이 29,087원까지는 힘들다고 생각되면 1회차 전환사채의 상환 청구 리스크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미코젠의 잠재적인 추가 채권 발행 및 주주 배정 유증을 기다렸다가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낮아진 주가에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아직 국내 빅3의 공급이 타진된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레진,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에 선정된 기업이고 레진, 배지 생산 공장이 내년 1분기쯤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으니까요.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을 위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배지, 레진의 해외 수입 의존도는 필히 낮춰야 하므로 아미코젠의 장기 사업성은 꽤나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코젠은 배지, 레진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에 사업의 이익 전환과 재무적인 리스크를 좀 지켜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되네요. 아미코젠은 체크 기업으로 두고 봐도 공부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